안녕하세요. 코비스의 피터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지난 한 주간 조정 국면에 접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실버게이트라는 은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한 주간 언급된 뉴스를 보면은 이 실버게이트라는 은행인데 이 은행이 이제 10K라는 리포트를 제출하는 거를 지연을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10K라는 거는 일종의 사업보고서입니다. 이제 실버게이트는 상장 회사이고 1년에 한 번씩 이제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마감일까지 내지를 못해서 지연을 요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10K 리포트에는 그 회사의 모든 그 리스크 관련된 거를 언급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4분기 가상자산 시장이 많이 망가지면서 이 실버게이트라는 은행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실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모든 리스크를 파악을 해서 언급을 해야 되는 10K 리포트를 제때 시간에 못 낸다는 거는 파악해야 될 리스크 상황이 복잡하고 방대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이 생기면서 굉장히 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많은 증권사들이 실버게이트 주식에 대해서 추천 레코멘데이션을 다운그레이드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다음 날에는 실버게이트를 사용하고 있는 많은 가상자산 업체들 코인베이스라든지 갤럭시 디지털이라든지 팩소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실버게이트와의 협업을 중단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실버게이트 주가도 곤두박질을 쳐서 한때는 한 $200를 넘는 주가였는데 지금 현재 뭐 $4나 $5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버게이트도 이 10K 리포트 지연을 발표를 하면서 자신들의 사업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하고 있다는 뭐 이런 내용의 문구를 넣어서 실제로 잘못하면 이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위험에 처했다는 이제 그런 발언을 스스로 한 거죠. 이 실버게이트라는 회사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시작은 그냥 평범한 은행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캘리포니아 소재의 작은 이제 중견 사이즈 은행으로 시작을 했죠. 이제 미국은 그 주마다 커뮤니티 뱅크라고 그래서 소규모의 공동체를 대상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중견 사이즈의 커뮤니티 뱅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80년대에 실버게이트라는 은행은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초창기에는 주로 부동산 대출에 집중을 해왔고 아주 소규모의 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점도 3개밖에 없고 총 자산 규모도 $1 빌리언가 되지 않았는데 한 $10억 달러인 거죠. 그러한 작은 은행이었는데 2016년에 크립토 업체들에게 법정화폐 US 달러의 입금과 출금을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기 시작한 거죠. 초기에는 그렇게 많은 회사들을 온보딩 하지는 못했습니다. 한 20개 정도의 크립토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제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팩소스라든지 빗퓨리 채굴 회사죠. 이제 이런 데를 시작으로 이제 크립토 비즈니스를 개시를 한 거죠. 비즈니스가 잘 되다 보니까 이 다음 해였던 2017년에는 실버게이트 익스체인지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크립토 업체들 간에 이제 US 달러를 빨리 움직이고 싶은 경우에 그거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API 기반으로 제공하기 시작한 거죠. 미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US 달러를 옮기려면은 며칠씩 걸리는 경우도 허다한데 크립토 업체들이 특히 아비트라지 트레이딩을 하는 크립토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법정화폐가 빨리 움직일 수 있어야지 빠르게 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아비트라지 기회를 포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서비스가 없던 찰나에 실버게이트가 24시간 쉬지 않고 주말에도 가동하는 US 달러 트랜스퍼 플랫폼 역할을 해주는 서비스를 런칭을 했으니까 이게 또 이제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서비스였던 거죠. 그래서 이 많은 크립토 업체들에게 신임을 얻으면서 많은 크립토 업체들을 온보딩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에는 1600개 정도의 가상자산 업체들을 온보딩을 하였고요. 자산 규모도 굉장히 커져서 제가 아까 $1 빌리언 미만이었던 총 자산을 말씀드렸는데 이 5년 만에 15배 정도로 성장을 해서 총 자산 규모가 한 $15 빌리언 정도까지 성장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성장을 했던 이제 실버게이트였는데 이제 실버게이트의 위기가 작년 4분기에 온 거죠. 바로 FTX가 파산을 하면서 실버게이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FTX도 굉장히 급성장을 한 회사이다 보니까 FTX와 FTX 관련된 기타 회사들의 예치금이 실버게이트의 한 1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FTX의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FTX 자체도 20개 정도의 계좌를 다른 법인 이름으로 실버게이트 내에 계좌를 열었던 걸로 이렇게 나중에 파악이 됐고요. 그런 상황에서 FTX가 파산을 하니까 FTX 관련된 예치금들이 인출이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 외에도 사람들이 중앙화된 거래소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다 보니까 많은 자금들을 이제 인출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실버게이트가 갖고 있던 예치금도 급격하게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4분기에만 예치금 인출 요청이 $8 빌리언 정도였다고 합니다. $8 빌리언면은 자기들이 갖고 있던 당시 총 예치금의 한 70% 정도의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많은 양의 예치금 인출의 요청이 오다 보니까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자산들을 많이 정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은행에 대해서 뭐 기본적인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은 보통 이제 은행은 두 종류 고객이 있는 거죠. 예치금을 제공하는 예치자와 돈을 빌려가는 차입자들이 이제 있는 건데, 그런데 보통 대출을 한 $100 정도 한다고 치면은 $100의 예치금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대출을 했다가 갚지 못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랬을 경우에 예치자 자금을 전부 다 대출에 사용을 해버리면은 예치한 사람들한테 돈을 못 돌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한 $100 정도의 대출을 할 거면은 예치금은 그거보다 작은 액수, 예를 들어서 $90 정도 이 예치금만 받고 나머지 $10는 은행의 주주들의 자금으로부터 조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예에서 $10 정도가 주주들의 자금이라고 치면은 이게 자기 자본 비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0라는 총 자산 대비 이 $10라는 주주 자금이 이제 자기 자본 비율이 되는 거고, 자기 자본 비율이 한 10%가 되는 그런 계산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실버게이트 같은 경우는 갑자기 예치금에 대한 인출 요청이 오니까 대출했던 자산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은행이라는 곳이 예치금은 고객들이 돈을 찾으러 오면은 언제든지 인출해줘야 되는 단기성 채무인데, 대출은 보통 그렇게 단기성으로 대출을 하지 않죠. 그냥 일반적인 대출만 하더라도 적어도 1년 이상인 거고, 대출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단기 자금으로 굴린다 하더라도 보통 3개월에서 뭐 1년 정도, 아니면 뭐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고요. 그런 채권들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버게이트 같은 경우는 아마도 예치금이 갑작스럽게 늘었던 때가 2021년이었기 때문에 당시 들어왔던 예치금을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 채권의 이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었기 때문에 2021년에는, 지금은 뭐 그때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은 당시에는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조금 장기성 채권에 많이 투자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4분기처럼 갑자기 $8 billion라는 큰 액수의 인출 요청이 오니까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이 투자했던 장기성 채권을 시장에서 매각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2022년에는 아시다시피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채권 가격도 떨어진 상황이었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던 장기성 채권들을 투자했던 가격보다는 낮은 가격에서 현금화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 과정에서 큰 손실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런 손실이 크다 보니까 이 손실들이 실버게이트 은행의 자기 자본을 깎아먹는 상황이 된 거고, 그 결과 자기 자본 비율이 규제 당국이 요청하는 그런 수준보다 떨어지게 생긴 이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회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사람들이 이제 갖게 된 겁니다. 또 여기다가 또 이제 채권 매각만 가지고서 충분히 자금 인출 요청에 대응을 못하니까 페더럴 홈론 뱅크라는 곳에서 또 자금을 빌렸습니다. 이 페더럴 홈론 뱅크라는 거는 일종의 그 은행들의 조합인데, 특히 부동산 대출을 많이 해주는 그런 은행들이 갑자기 단기성 자금의 수요가 늘어났을 때 자금을 제공해주는 일종의 정부가 관리하는 조합인데, 여기서 또 돈을 많이 빌려다가 그 예치금 인출 요청에 4분기에 대응을 한 걸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또 이거에 대해서도 또 말이 많아요. 왜냐면은 이 페더럴 홈론 뱅크라는 거는 주택 자금을 마련하는 서민들을 위해서 사용돼야 될 자금인데, 그러한 자금이 크립토 관련된 그런 문제 해결에 사용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버게이트 뱅크는 원래 시작이 주택담보대출이 시작이었기 때문에 자금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또 실버게이트의 경영진의 과실을 묻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FTX가 그렇게 커지도록 내버려뒀다는 거죠. FTX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금 이동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거를 파악하지 못하고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규제 당국에 뭐 이러한 점들을 이제 문제로 삼으면서 실버게이트라는 은행이 제대로 된 KYC나 AML, 자금 세탁이나 고객 파악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많은 또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고, 뭐 실제로 미국 사법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고요. 제 의견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제 하나는 이제 실버게이트 은행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파산으로 갈 거라고 예측을 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헤지펀드들이 실버게이트 주식을 엄청나게 공매도 하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파산할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뭐 일부에서는 누군가 인수할 수도 있다, M&A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서는 일단 이 크립토 업계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금융권 기관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주말 사이에 나왔던 루머 중에 하나는 시타델이라는 아주 대형 헤지펀드인데 여기서 인수할 의사가 있다, 뭐 이런 루머도 트위터상에서도 오고 가고 있습니다. 뭐 얼마나 진실된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시타델이 현재 실버게이트의 지분을 한 5% 정도 들고 있기는 합니다. 예측은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만일 어떤 대규모 은행이 크립토 산업의 성장에 참여하고 싶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만들었던 실버게이트 익스체인지 네트워크, 줄여서 SEN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가치가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을 손에 넣을 수 있다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M&A 타겟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실버게이트뿐만이 아니라 몇 군데 다른 크립토 친화적인 은행들한테도 실버게이트 정도는 아닐 수는 있어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그니처 뱅크가 사실 실버게이트 다음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크립토 친화적인 은행인데, 시그니처 뱅크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부터 가상자산 관련된 사업의 노출도를 좀 줄이겠다고 이미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유가 돼가지고 바이낸스도 시그니처 뱅크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금 이동을 US 달러 입금 및 인출의 규모를 좀 제한하는 이제 그런 발표를 했었던 거죠. 크라켄 같은 경우도 사실 시그니처 뱅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이제 시그니처 뱅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그니처 뱅크도 많이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US 달러 입금 및 인출을 지원하는 은행들의 숫자가 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가상자산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리스크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공백을 갖다가 메꾸는 새로운 은행들이 나오면은 좀 해결될 수는 있겠지만은 당장에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유럽에 있는 일부 은행들, 시그넘 이런 은행들이 있는데 그런 은행들이 그런 공백을 메꾸려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긴 한데, 이러한 작은 은행들은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인데, 지금까지는 대형 은행들이 크립토 업체들의 법정화폐 지원을 많이 꺼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시장에서는 그런 니즈가 있는 거고, 그런 니즈를 메꿔준 은행들이 대부분이 이제 소규모 은행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소규모 은행이 법정화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을 했을 때는 은행들의 총 자산에서 크립토 관련된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져 버리는 거죠. 갑자기 자산들이 또 인출이 됐을 경우에, 워낙 변동성이 많은 시장이다 보니까 예치금들이 확 빠져나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건데, 소규모 은행들은 그런 갑작스러운 예치금 인출에 대응을 잘 못하는 거죠. 대형 은행들의 진입이 없는 게 지금과 같은 사태를 좀 만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유추해 봤을 때 만약에 큰 은행들이 실버게이트나 기존의 이 소규모 은행들이 제공하고 있던 법정화폐 지원 비즈니스를 공백을 메꿔줄 수 있다면은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규제 당국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규제 당국의 어떤 입김이 작용을 해서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미국의 상황인 거고요. 이제 한국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면은, 한국에는 아시다시피 대규모 은행과 소규모 은행이 지금 법정화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코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한은행이고요. 그 외에 농협이라든지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 K뱅크라든지 카카오뱅크라든지 이런 소규모 은행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기는 한데, 미국에서 벌어진 이 실버게이트의 상황은 소규모 은행이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현재 매크로 관련된 데이터 포인트가 안 좋게 나오고, 그래서 가상자산 시장이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실버게이트 관련된 상황은 상반기 내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 같아서 앞으로도 예의주시해야 될 그러한 안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